동네 먼지밖에 굴러다니지 않는 정말 싸게 나온 건물은요, 사는 거 아니에요. 앞땅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. 이분 집이 있는데 왜 이 집 짓는 땅을 이걸 왜 샀을까요? 안녕하십니까, 건축사 한세생 안홍주입니다.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나 이걸 경매로 사려고 하는데 이 경매로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어떤지, 우선은 그 경매를 낙찰받기 전에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데, 거기에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건 아무것도 모르시냐면 절차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잘 따르시는 게 좋아요. 상권이 괜찮은지, 도로가 정확하게 있는지, 임차인이 있는지, 그 다음에 건물에 망가진 것이 있는지, 이 4개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경매는 어차피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입찰 금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라가시면 돼요. 그런데 제가 봐도 엄청 망가진 건물을 주로 많이 물어보세요.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냐. 70%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30%라도 산다? 30% 사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?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, 미안한 얘기지만 상권이 무너진 곳의 건물은요, 진짜 동네 먼지밖에 굴러다니지 않는 동네에 있는 정말 싸게 나온 건물은요, 사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경매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상권도 괜찮고 임차인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 동네에서 수단이 잘 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면, 그게 떨어졌다? 그러면 땡큐죠. 근데 그거는 또 얼마 떨어지지 않아. 많이 떨어진 거 뭐 당초에 감정가액에서 거의 뭐 한번 떨어지고 8차까지 유차 쫙 오면은 한 20% 30%까지 떨어져요. 당초 감정가액에 쫙쫙쫙 떨어지는데, 사람들이 그때 이걸 보는데, 내가 봤을 때 건물 수리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 거고,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불법적 사실이 이런 게 있고, 그런데 이 동네 보니까 동네가 벌써 슬럼화가 돼 있는데, 내가 이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금액에 다시 공사하는 금액을 봤을 때 동네에 금매로 나온 건물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해서 뭐예요? 이건 싸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낙찰 금액 1억에 공사하는 금액 1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억이 아니라 1억 5천에 매매가 되고 있어. 이거 들어가야 될까요? 여기를? 아니란 얘기예요. 그리고 진짜 경매 선수들은요, 그런 거를 잘 안 봐요. 사실 뭘 보냐면, 우선 낙찰 받고 보지. 낙찰 받고 알아서 정리해요.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낙찰 받냐?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한번 임장 가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다다다닥 분석이 금방금방 끝나요. 왜?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. 뭐 1년에 뭐 한 200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전문적으로. 회사죠. 사실 그런 데서는 범죄로도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. 그리고 또한 망가졌기 때문에 던지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. 회수를 하기 위해서. 그런 것 같은 이제 공매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. 그런데 경매가 싸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순간 경매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경매가 쌀 수도 있지만 경매가 되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. 되려 싼 게 급매일 수도 있고 급급매일 수도 있어요. 유찰 8회, 10회 이걸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시장 조사를 평상시부터 쫙 해놓으면서 자기가 주로 다니는 타겟에 대한 영역을 전국 지도를 갖다 놓고 딱 봤을 때 그 부근이다 라고 하면은 임장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. 유찰된 것 같고 따지지 않고 사업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예고 등기가 있다거나 가압류가 있다거나 유치권이 있다거나 이런 특수물건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확 치고 올라오고, 또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사가 잘 되는 음식들 쫙 꼽아놓고 이 사람들 쫙 불러 땡겨가지고 중간중간 치는 걸 갖다가 분양을 타타타탁 하는 거, 임대 타타탁 한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 사람들 권리비금 주고 내보내고 다른 업종 딱 들어와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딱 시켜놓은 다음에 수익을 갖다 확 땡겨가시는 분들,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. 경매로 갖다가 저 건물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뭐 유찰됐다 해서 이런 걸 뭐 사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, 감정평가 옛날인데 시세는 올랐다. 감평이 잘못된 거죠. 감평이 했던 시간차가 있는 거죠. 땅값은 올랐어. 그렇다고 한다면 감평 금액보다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. 시세보단 낮게. 들어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. 근데 이 건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야죠. 건물에 수선할 게 없어야 되고 임차인이 꽉꽉꽉 차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어느 정도 몇 가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
경매에 대한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좋은 건물이야. 혹은 되게 좋은 주택이야. 그런데 그게 회사 사장이든 회사 회장이든이 망해가지고 이게 법인꼴로 해가지고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가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 날리는 경우 있어요. 소유권에 대한 거 갖고 부닥치고 있는 은행에서 날리는 경우 있어요. 이게 보통 소유권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등기부 등본에 뭐가 뜨냐면 예고 등기라고 떠요. 근데 예고 등기가 없다면 들어가도 돼요. 그 건물이 좋다고 한다면. 왜? 내가 갖는 것을 제가 못 갖게 하고 제가 갖는 것을 내가 또 싫어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순식간에 채권자가 경매로 날리는 거거든요. 경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경매를 한다?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만 하죠. 그나마 아파트 올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파트 떨어진다면 박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. 경매를 너무 이렇게 싸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매가 나와 있어가지고 뭐 임의경매 게시일 쫙 떠 있는 거, 막 빨간 줄 쫙쫙 가 있는 거 이런 건 물론 빚잔치예요. 그냥 보면 경매는 빚잔치고 그런데 서류상에 빚잔치 했던 게 남아 있다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매를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주로 보는 그 상권들 안에 경매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권 분석하고 물건에 대한 거, 건물에 대한 분석 잘 해서 거기서 주워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보다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경매하시는 분들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싸다고 사지 마세요. 비싸도 좋은 거면 살 수도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이제 상권 분석 이렇게 한 건 이제 상업시설 관련이라면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건물 내부를 들어가 보지 한다면 불법 침입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. 낮에 쭉 올라가면서 놓고 뚝뚝뚝 하면 이제 한 60대 할머니, 70대 할머니 요 정도 분 계세요.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물어봐요. 나 이거 경매 들어오려고 하고 보니까 당신네들은 뭐 순위가 상당히 높은데 내가 여기 만약 했을 경우에 내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고 싶다. 질문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물 새는 거 있냐, 여기 뭐 몇 층은 어떠냐, 저층은 어떠냐, 저쪽은 언제 이사 왔냐 이런 조사를 경찰처럼 조사를 쫙 해버립니다. 돈 주고 돈 편안하게 줘요. 질문 몇 개 하려고 10만 원짜리 돈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을까? 받아요. 받으면 설명을 해줘요. 그리고 밑에 집 다른 집도 또 가서 똑같은 질문 해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딱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들어가더라도 내한테 정보를 줬던 사람들은 잘 보호를 갖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선할 거 정확히 딱 수선해서 수익에 대한 걸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.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거의 좀 보잘것없어요. 사실상은 정말 그 위치가 좋아서 들어간다. 내가 옆 당 주인이다. 근데 이 땅에 경매 나왔다. 들어간다. 사요. 저 아는 분은 경매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집을 전놨어요.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집을 전놨어요. 집을 전놨는데 앞땅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. 그 면적이 한 142평? 요 정도 돼가지고 땅이 나왔어요. 경매로 나왔어요. 그리고 얘를 갖다가 경매로 샀어. 왜 샀을까요, 이분이? 이분 집이 있는데 왜 이 집 짓는 땅을 이걸 왜 샀을까요? 이유는 하네요. 이 앞에 누가 와서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이 집에서 바라봤던 뷰가 풍경이 팍 쫙 펼쳐져 있었는데 이 집에 딱 짓게 되어지면 이쪽 산에서 내려오는 산의 그 부드러운 산의 느낌이 사라져 버려.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. 그러고서 이 땅에 대한 설계를 했어요. 이 땅 설계를 갖다가 땅을 딱 받아가지고 제가 설계를 쭉 하는데 이거 땅 나눌 수 있겠는데?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나눌 수가 있어요. 왜? 최소 대지 면적이 충족을 하니까 그게 한 평. 그래서 70평, 70평. 그러니까 70.5평, 70.5평이 되니까 땅을 두 개로 나눠서 각각 허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게 이 141평에다가 단독 하나를 짓느냐하고 70몇 평으로 70.5평으로 나눠서 단독 두 개 짓느냐는
수익에서도 차이 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건물 쫙 설계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땅에서 저 산자락이 걸리지 않게끔 위치가 딱 보고 끝에서 얼마 딱 한 다음에 거기까지 금 긋고 나머지는 그쪽 바깥쪽으로 건물을 설계를 안 했어요. 2층에서는. 1층은 다 설계하고 2층은 그렇게 탑처럼 올라가게 딱 하고 임대 줘버렸어요. 그러니까 땅값하고 뭐 공사비 이런 거 저런 거 싹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죠? 팔면 돈 버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집 다시 누가 짓지 않아요. 왜? 이 상태에서 그냥 팔리게 되어지는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왕고는 누구냐? 여기 있는 집주인인 거예요.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갖다 사고 제 아이디어로 땅을 나눠서 두 개로 갖다 인허가 받아서 두 개 다 준공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땐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이 있으면서 저 산에서 내려오는 저 산의 느낌이 나의 뷰가 내가 이 땅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의 값어치와 건물이어서 팔 때의 값어치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선수는 일반인들이에요. 진짜 선수는 내 땅을 보호하면서 이 두 개를 사고 이걸 또 설계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면서 땅을 나누게 되면서 땅이 두 개가 되어지고 팔기 편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증축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해가지고 또 땅값이 올랐으니까 수익도 발생하고 정리 다 해보면 내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경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경매 쪽은 그쪽이 관심 있다 하면은 꾸준하게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내 집이 있는데 옆에 경매가 나왔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. 이상 건축사 안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